그래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과목에서 기본 과목이었죠. 그런데 이제 원래부터는 선택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것이 형사소송법인가? 이번 첫 시간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아주 짧은 오리엔테이션을 짧게만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한 4시간 가량을 하거든요. 4시간 정도 하는데 왜? 너무 길어? 그런데 이제 줄여서 1시간 내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짜리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실 분들은 다음 카페에 전에 수업 듣던 사람들은 뭐 다 합니다만은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 치시면 자동으로 뭐 형사소송법 이렇게 완성될걸요 아마. 그 다음에 내용에 이제 관련 검색어 이승준 형사소송법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제 카페 나옵니다. 아니면 저 이승준 덩크슛이 있는데 그건 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 농구 선수 이승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승준 형사소송법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가입하시면 뭐 돈 드는 건 아니니까 가입하시면 이제 여기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 가입하시라고 하는가 하면 뭐 회원 수 때문이 아니고 회원 뭐 많은데 한 몇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가입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자료는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죠.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법을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법률 용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읽어도 뭔 얘기인지 이렇게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를 먼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를 익혀지면 아무래도 이 책을 읽는데 쉽게 접근이 되겠죠. 모든 법학에서 기본입니다. 우리 기본 6법이 있는데 기본 6법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 용어라는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 때문이라도 이 카페에 들어오시면 기초 용어 해설 강의라고 있습니다. 기초 용어 해설 강의.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서울에서 수업을 하면서 촬영해서 올린 겁니다. 이걸 매번 수업할 때마다 하다가는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이제 뺏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촬영을 해서 카페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용어 해설 강의, 이건 이제 형사소송법의 기초 용어들만을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 촬영해서 올려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자료와 문제를 한번 쭉 접하시면 용어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할 때 아니면 우리 지금 경찰 시험을 처음 준비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공부 방법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본질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뇌의 명령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몸으로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그럼 내가 근데 원래 판사를 저번 할 때 좀 잘 안 썼나? 오늘 좀 못한 것 같지 않나? 원래 그렇습니다. 이러지 말고 아니 저 봉침 맞는다고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봉침 사고가 나가지고 나 지금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판수를 못하겠어 진짜. 저번주 토요일이었나? 저번주 토요일 날 그래. 저번주 토요일 날에 있죠? 항상 봉침 맞는 한의원에 가서 봉침을 맞았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흉법 시간에 봉침 사고 왜 대법원 판례 있죠? 제가 대법원 판례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그래서 봉침을 맞았는데 맞는 순간 이게 오른손에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이걸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마비가 심했어. 그래서 어제 신경외과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신경계를 이렇게 신경 다발이 있는데 거기를 잘못 찌르는 바람에 지금 오른쪽 이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게 감각이 별로 없어 이쪽에. 이게 완치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한의원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우리 그런 보상 문제는 또 법적인 문제 아닙니까? 전문가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또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법이란 것은 언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시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막상 이제 법을 많이 공부하고 법을 알게 되면 그런 게 좋지 않다는 걸 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 보는 게 최고고, 그래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가볼까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농담이고, 이런 거 가지고 뭐 일일이 또 뭐 보상 받니, 뭐 보상해봐야 뭐 한 100만 원 받겠지만 그걸 소송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걸 다투는 과정에서 그만큼 또 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힘든 과정들이 있겠죠. 심리적으로 힘든 과정들. 그거 계산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치료받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만큼 이제 법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다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막상 이제 그 법을 이용해 보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다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원만하게 합의 보는 게 낫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경찰로서 지구대에 근무하더라도 그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분쟁을 여러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구대 경찰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가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법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전과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선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들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그 다음에 원만하게 서로 악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 그걸 유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오늘 할 건데, 근데 이 부분에 관한 얘기도 이미 다 촬영을 해서 다 올려두었습니다. 한 4시간 가량. 근데 여기에서는 공부 방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 절차에 관해서 쭉 다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보면 절차법이라고 해서 그 모든 절차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촬영을 해두었으니까 이걸 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항상 이걸 보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한 2달 지나고 나서 봤냐라고 물으면 한 20% 정도만 본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안 보고는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활용하실 것은, 우리가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심판이 나올 때 이거 이제 뭐 오래된 이제 나왔는지 벌써 몇 세입니까? 이게 4세라고 돼 있지만 증보판까지 하면 아마 한 8세 정도 될걸요? 이 책을 찍은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매번 찍을 때마다 2,000부씩 찍으니까 8세 같으면 한 16,000부가 나갔네요, 벌써 그래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수정할 것들은 다 수정이 됐습니다. 오타 같은 것들도 다 수정이 되고 이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편리하게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은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법이 개정될 때마다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법이 개정된 부분 아니면 새로운 판례가 나온 부분들을 이제 추록하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자료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 가입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 추록하고 바꿀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최근에는 바로 달라진 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변화된 것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추록본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추록본 같은 것들. 그렇게 참고해서 이 카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오늘 첫날이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간단하게 형사소송법이 뭔지를 짧게 설명하고, 그리고 간단한 다음 시간에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만은 이제 2014년이죠. 2014년부터는 좀 수업 패턴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금 1월달, 2월달 이 2달간에는 뭐랄까 줄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 시험도 뭐 임박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 책에 있는 줄쳐져 있는 부분이 그대로 출제되는 겁니다. 왜?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형사소송법 조문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판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형사소송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조문과 판례를 공부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필요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줄을 치겠습니다. 줄치는 강의. 줄치는 강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치는 강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줄친 것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줄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 줄친 게 곧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조문에다가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에다가 줄을 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준비해야 될 게 빨간색을 준비하시죠. 빨간색 볼펜. 중요한 것들은 빨간색으로 줄을 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별표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빨간색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줄치라 이런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줄치라고 하는 것은 다 파란색으로 줄을 치셔야 됩니다. 파란색은 기본적인 겁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시험 기준을 도구로 얘기했을 때 한 5회 밑으로 한 3회 정도, 3회에서 4회 정도 출제된 것들, 1회에서 4회까지 출제된 것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줄치라고 할 겁니다.
그 이상 출제되는 것은 빨간색으로 줄을 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광펜. 형광펜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형광펜을 통해서 특정 단어에다가 또 형광펜을 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단어를 시험에서 많이 묻죠? 그 특정 단어를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4년에 변화되는 출제 경향에 맞춰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걸 응용하시면, 그리고 실전에 적응할 수 있으면 그럼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월달, 4월달, 요 이제 또 2달 과정에서는 이때는 이제 판서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서 강의를 하면서는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판서를 통해서는 판례 같은 스토리를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해독 강의죠. 이해독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소송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판사할 때는 이제 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이제 판사 강의할 때 연습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판사하는 것을 그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연습장에 보면 연습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세우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판서를 따라 적습니다만은 제 판서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절차를 쭉 그려갑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판서를 눕혀서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서 강의하실 때는 노트를 바로 세우지 말고 눕혀가지고 쓰시는데, 그래도 끝에 가면 칸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밑으로 가서 또 쓰면서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전에 보니까 어떤 여학생은 노트 3권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만든 여학생이 있더라고. 여기 말고 다른 학원에서 제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인데 노트 3권을 있죠? 이렇게 붙였더라고. 노트 3권을. 그래서 붙여가지고 뭐가 어떻게 붙였어? 붙여서 펼치니까 이렇게 3면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걸 연결해서 쭉 쓰더라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접으니까 한 권으로 딱 접히더라고. 하여튼 대단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서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그런 수업을 계속해서 판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나서 이걸 또 접어가지고 또 복습한다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여학생을 봤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합격은 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판사 하나는 최고였던 여학생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죠? 이제 다음 주 둘째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죠? 문제풀이. 그렇다면 지금 이번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기본 수업 내용을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기본적인 수업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줄을 쳐가면서. 그리고 줄 쳤던 것들을 복습을 빠르게 한번 하시고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용 공부한 것을 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선생님 그러면 배우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문제풀이는 단원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배웠던 수업 진도에 맞춰서만 문제를 진도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지금 기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하는 야간에 문제풀이를 듣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제본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이걸 가장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단원별 문제 제본서를 진도 나간 만큼 풀고 나서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첫 번째 문제풀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문제풀이 수업 첫 번째 시간에 바로 뭘 하는가 하면 그 전주에 진도 나간 만큼의 모의고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갔던 진도만큼의 20문제 정도의 모의고사 평가를 매 시험마다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때.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내가 얼마나 복습을 했나, 아니면 미처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형사소송법이 뭔지를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설명하고, 그리고 이건 뭐 첫 시간에 항상 해야 되는 거니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리고 계속 책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 항상 할 때 처음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입니다. 형법도 법이고, 그렇다면 법이라고 하면 뭔가? 법은 사회적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적 약속. 사회적 약속이고,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쓰면 바로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규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매년 엄청난 통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끝나고 나면 범죄 백서라는 곳에 보면 그의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징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연간 형사사건이 거의 600만 건이나 발생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아주 그중에는 잔인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범죄들, 이런 범죄를 다루기 위한 게 이게 바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또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회가 좀 선진국가 될수록 이러한 규범은 좀 더 촘촘하게 잘 어떤 부분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많은 사회 제도가 완비되고 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보십시오. 인도는 아직까지 사실 후진국이죠. 한국에 비해서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 또 여자 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고소하고 나서 또 집으로 가는데 또 두 번째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얼마 뒤에 그 가해자들이 그 성폭행 피해 여성에 찾아가서 결국은 몸에 불을 질러서 살해를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얼마 전에 바로 버스 하는 사건 있죠? 그건 유명했던 사건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혀 개선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 번씩 제 후배 중에서 여학생 여자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배낭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인도 여행이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절대 여자 혼자서 인도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카스트 제도 때문에 남자 밑에 여자라는 이런 계급 사회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걔들 속성 자체가. 그래서 여자 혼자 인도 여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때 그 친구 인도 간다고 했을 때도 야, 너 뭐 알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만큼 위험한 것이 인도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러한 사회 규범이란 것도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약속인 법, 이런 법 중에서도 바로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아주 잔인한 강간살인사건, 집단강간 그리고 살인사건. 이런 것처럼 형사사건을 규제하기 위한 법. 이걸 바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로 해결하기 위한 법. 이걸 바로 우리는 형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걸 바로 형사법이라고 한다. 형사사건에 대한 법이다. 이 말이죠. 그걸 바로 형사법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러한 형사법에는 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또 형사정책이라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전부 다 학부생이거나 아니면 학부를 졸업했고 대학원을 거친 친구는 없죠 여기?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학부를 거쳐서 법학과, 예를 들어 법학과 같으면 법학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죠. 그리고는 이제 대학원을 들어갑니다. 대학원 들어가서 석사과정이라고 있죠. 그럼 석사과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법중에 법학과 석사과정이라고 하면 법중에서도 이 파트를 나눕니다.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리고는 이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에 형사법 전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형사법에 관한 석사 논문을 씁니다. 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진학하죠. 그래서 박사과정 진학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박사과정에 들어가서는 형사법 중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형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전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이라는 것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사정책은 여러분들 속칭 들어봤던 교정학이라는 거 있죠? 그런 쪽입니다. 교정학. 교도소에서 우리 교정공무원들 뽑는 그런 교정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 그중에서 저는 형사소송법을 전공했습니다. 대다수는 보통 이제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전공한다고 하면 이 실체법인 형법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특이하게 형사소송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박사 중에서 형사소송법을 전공한 박사 전국에 몇 명 안 되는 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번 강의 때 이승준이라는 이름을 쓰는 또한 형사소송법을 전공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연세대 박사인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립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름은 같고 또 전공도 형사소송법 전공 박사로서 좀 같은 길을 가렸던 특이한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우리는 형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법이라고 하면 뭔가? 사람은 무수히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행동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 중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반사회적 행위.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 그래서 형법에서는 이런 행위는 범죄가 되고 이런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범죄.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범죄를 한 것을
야, 칭찬할 수는 없겠죠. 뭘 해야 됩니까? 규제를 해야 되죠. 형벌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을 우리는 바로 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아마 아침에서 얘기 나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아직까지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겠지만 아마 반사회적 행위인 범죄를 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왜? 범죄라는 개념은 광의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초 질서적인 위반을 하더라도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무단횡단을 했다면 그 친구는 광의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했는 겁니다. 아니면 학원에 와서 아침에 남학생들 모여서 담배를 피면서 누구 친구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형법상 뭐가 됩니까? 모욕죄가 되기도 하죠. 아니면 3명이 모여가지고 야 오늘 형사법 선생 오는 날이다 이러면서 저에 대한 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또 뭐가 됩니까? 명예훼손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반사회적 행위고 전부 다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범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사회적 제재, 바로 형벌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되죠. 형법 250조에 형법 250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래서 사형 그 다음에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형법에서의 살인죄라는 거고 살인죄. 그다음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 자까지가 바로 뭐가 됩니까? 살인죄라는 범죄가 되고 그 다음에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것을 이거 바로 뭐라고 합니까?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법은 바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그런데 한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만약에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학원에 오면서 즉 골목 뒤에서 바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A가 B를 살해했습니다.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범죄죠.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그렇다면 이 범죄에 있어서 누가 범인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인을 잡아야 되겠죠. 범인을 잡고는 그 다음에 어떤 범죄에 해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 형법만 가지고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지나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 다 아는 얘기들이야. 지금 형사소송법은. 형법보다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은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기 전인데도 말이죠. 왜?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범죄에 관한 얘기, 사건에 관한 얘기. 심지어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 유명한 뭐 최근에 있었던 이보영이 안 그래도 이번에 상을 받았대요 보니까. 그래서 이보영이 그 나왔던 그는 너의 목소리 맞죠? 그건 바로 변호사에 관한 얘기였고 형사 사건에 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아마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지금 송강호 영화 변호인. 거기에서도 그거 안 그래도 보고 왔다는 친구들 많습니다만은 법정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재현이 되고 거기에서 하는 우리 변론이라든가 절차 그 모든 것들이 형사소송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배경 스키마를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가 적용시킨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그려지실 겁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형사소송법이니까. 하여튼 이런 이제 범죄가 발생했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죠. 수사 아닙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 그래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고 나서는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걸 바로 공판이라고 합니다. 공판. 그래서 공판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재판하는 모습이 떠오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공판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럼 교도소 가죠. 그럼 집행이죠. 집행에 관한 영화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저 최근에 7번 방의 비밀 선물이죠.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것도 바로 교도소에서 뭘 하는 겁니까? 집행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배경 스키마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배우는 것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것을 앞으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수사 다 떠오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판 변호인이라는 영화처럼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집행 이러한 것들 교도소에 집행하는 모습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형사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형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누가 범인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범인이 어떤 범죄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이죠.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개념을 적어보시면 결국 이렇게 되겠네. 형법을 적응하고 그 다음에 실현하는 바로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형법을 적응하고 실현하는 절차법이다. 바로 수사공판 집행이라는 절차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러한 이제 형법을 적응하고 실현하는 절차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절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절차법이면 형사 절차법이란 말을 쓰지 왜 여기 형사소송법이란 말을 썼습니까? 소송이란 말을 왜 썼습니까 도대체? 그래, 이제 이 절차 속에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소송이란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소송이란 개념은 뭐냐? 소송이란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도 알고 있어. 소송이란 말 많이 쓰잖아. 친구들끼리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든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소송할 거야. 이런 말을 농담삼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소송이란 뜻이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하라고 하면 이제 잘 말을 못할 뿐이죠. 바로 소송의 정확한 뜻은 법적 분쟁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 이렇게. 이걸 바로 우리는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 이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형사 절차 속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저 소송이란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합해서 우리는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형사 절차 속에 어디에 소송이란 말이 들어가는가? 바로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수사의 핵심. 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피의자를 잡는 거고. 그래서 그런 증거를 수집해서 이 정도 증거 같으면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검사만이 할 수 있죠. 검사가 뭐랍니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판단해 주십시오. 이놈 유죄 아닙니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의 소송 제기라는 게 여기쯤에 들어갑니다. 수사가 끝이 날 쯤에. 그런데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검사는 바로 뭡니까? 국가기관이죠. 공무원. 그래서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소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공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소제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소를 제기하면 드디어 이제 뭐가 열립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해야지만 이게 열립니다. 이걸 해야지만 이쪽 단계로 넘어간다고죠. 그래서 그걸 바로 공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걸 바로 공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판을 통해서 드디어 법원은 뭘 하겠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여러분들 법정의 모습, 법정에서 변호인도 질문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증거 제출하고, 검사도 증거 제출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질문하고, 그 다음에 증인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원은 제3자 입장에서 그걸 쭉 다 지켜보는 거죠. 우리가 왜 제3자 입장에서 어떤 분쟁을 바라본다거나 사문을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주관을 벗어나는 거죠. 3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게 정확한 시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법관은 제3자 입장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의 전문가들입니다. 법관들은.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시험을 거쳤고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드디어 공판을 거쳐서 뭘 합니까? 법원은 이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판결을 선고한다. 이렇게 됐죠? 법원은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지? 법적 분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이렇게 되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바로 소송이라고 한다는 거. 이걸 바로 소송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바로 소송의 뜻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하려는데 관할이 없다는 겁니다. 관할이라는 것은 전국에 50개 법원이 있습니다. 1심을 수행할 수 있는 법원이 전국에 50개가 있어. 각 시 단위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도 당연히 관할이 있겠죠. 이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이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는 범죄를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재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관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할이 없다. 그럼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송을 수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해서 뭐 소송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바로 소송 조건. 오케이. 아니면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검사가 이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소 제기를 할 때는 공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친고죄 바로 뭡니까? 간통죄 같은 것을 우린 친고죄라고 하죠. 그래서 간통죄 같은 친고죄. 이거 처음 하더라도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즉 친고죄라고 하면 피해자가 고소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간통죄 친고죄에서 고소를 우리 남편 봐주겠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취소합니다. 고소 취소하면 그것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뭐 소송 조건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얘기해 보면 봐봐. 관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소 취소는 있어야 됩니까? 고소 취소는 없어야 됩니까? 고소 취소는 없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소송을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면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 제기해놓고 검사가 자신이 없는 거야. 공소 제기를 없던 것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소 취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소 취소를 했다면 또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판을 진행할 수 없죠. 따라서 공소 취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공소 취소 없어야지만 또 계속 진행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또 소송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 영화 중에서는 공범이라는 영화 있죠. 공범이라는 영화. 그래서 공범이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이 김갑수하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손예진 그래. 예진이는 제가 좀 압니다만은 예전에 데뷔하기 전에 유명한 나이트 클럽에 이런 얘기 그건 다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예진이가 직접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예진이는 손예진이 아니고 김예진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소시효 그 공범이라는 영화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럼 이런 공소시효는 완성돼야 됩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됩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해야지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그 영화의 내용 보니까 공소시효 완성 직전까지 김갑수는 아닌 척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지만 또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소송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 즉 재판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송 조건들을 다 구비해야지만 법원은 뭘 하겠습니까? 자, 이런 소송 조건을 다 구비했습니다. 구비해야지만 법원은 이제 형법을 적용해서 범죄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 뭘 할 수 있지? 유죄 판결을 하겠고 그 다음에 형법을 적용해보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야, 너 무죄네. 그럼 무죄 판결을 할 겁니다. 무죄 판결 이렇게 유죄 무죄죠. 그래서 소송 조건을 구비해야지만 유죄 판결, 무죄 판결. 근데 만약에 이러한 소송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관할이 없거나 아니면 고소 취소가 돼버렸거나 공소 취소가 됐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소송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거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관할권이라는 게 없을 때 하는 게 바로 관할 위반 판결이라는 형식 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할 위반 판결 이걸 통해서 재판을 어떻게 하죠? 끝을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친고죄에서 저 고소 취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걸 합니다만 이걸 묶어서 우리는 공소기각 재판이라고 하고 공소기각 재판 속에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바로 공소 취소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바로 공소 기각 결정이라는 이런 재판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버렸다 라고 하면 법원은 또 검사의 공소를 면하겠다라는 면소 판결이라는 것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 바로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절차적인 문제로서 재판을 종결했다고 하는 일명 형식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형식재판이다.
그러나 소송 조건이 구별되었을 때 하는 유죄무죄 이런 것들 바로 뭐라고 하죠? 일명 실체에 대해서 판단했다. 너 실체가 뭐냐? 그 사건의 실체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판단했다라고 해서 실체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성립했을 때 바로 뭘 해야 된다?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은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검사가 뭐랍니까? 공소를 제기하면 드디어 공판 절차에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유죄무죄 판단을 하는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이제 집행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형사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하나하나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리엔테이션만큼의 자세한 건 아니지만 요 하나하나의 특징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절차마다의 큰 특징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다시 여기 이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채워나가 봅시다. 그럼 범죄가 성립하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수사기관이 이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부터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얘기했죠. 요 수업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그렇죠? 집중력. 지금 이 수업 들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게 또 그게 정상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본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부 안 하다가 지금 여기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공부 안 했던 습관들, 어떤 한 대상에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수적으로 이런 얘기 전에 안 했었나? 이런 여러분들 보통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냥꾼 유전자가 있고 딱 반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농사꾼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유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윗대에는 사냥을 많이 했던 사람도 있겠고 농사를 많이 지었던 사람도 있겠죠. 그리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뭐 곡괭이질 잘한다고 해서 이 유전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 반반 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해 보면. 사냥꾼 유전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냥을 하는 시대에서는 남자들은 뭘 잘해야 됩니까? 농사보다는 사냥을 하는 게 중요했죠. 그러면 사냥을 할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죠. 순간 집중력. 아마 김병만 이런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동물을 잡을 때는 순간 집중력이 엄청나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사냥꾼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단점은 뭔가 하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한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고는 놓치면 또 딴 데 막 뛰어가야 되잖아. 살펴야 되잖아. 그 집중을 해제했다가 또 한 대상에 집중하고 이런 식이란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수업 때도 여기 계속 집중 못하고 딴 것도 집중했다가 또 여기 돌아왔다가 근데 본인 스스로 야 순간 집중력은 엄청난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겁니다. 이 친구들은 수험생활 공부하기 더 힘듭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친구들. 농사꾼 유전자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집중력은 필요 없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된 지속적인 집중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생활은 이겁니까?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최적화된 친구들이 수험생활을 더 잘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과거에 공부해왔던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벼락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가깝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좀 공부했던 친구들은 여기에 가깝고 아마 경찰 수험생들은 둘 중에 뭐가 많겠습니까? 이게 더 많습니다. 사실 과거에 공부를 되게 잘했다면 아마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직종별로 수업을 할 때마다 직종별로 달리 수업을 하는데 직종별로 수업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꾸 제가 집중을 유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도중에. 한 20분 단위로 해야 돼, 그걸. 20분 단위로 처음에. 그래서 집중력이 어느 정도 오르면, 그러면 이제 계속 쭉 1시간 정도 해도 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수사. 자, 그러면 이제 수사라는 것을 안다. 그럼 수사의 주체는 누가 되나? 첫 번째. 수사의 주체. 수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 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 그래서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주체다. 이렇게 되죠. 수사기관. 이렇게. 수사기관이 되고. 그러면 이 수사기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검사.
검사가 수사기관이죠. 뭐 검사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배웁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바로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사법, 다 적을까? 예, 사법경찰관 이렇게 되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사법경찰관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 왔는 순간부터 처음 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라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일이라고 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의료행위 하는 것보다, 저 보십시오. 이거 침 한 번 잘못 맞아가지고 지금 마비가 오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의료행위를 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왜? 수사를 잘못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을 뭘 하게 됩니까? 유죄 판결 받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을, 인생 하나를 송두리째 그 사람 인생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게 이 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에는 많은 철학도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년 재심을 통해서 억울하게 유죄받은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기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법경찰관, 여기에 여러분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이라고 하죠, 합격을 하시면. 그래서 수사기관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됩니까? 야, 내가 이제 경찰 될 사람인데 어깨에 힘주고, 야, 이거 그러면 시험 합격조차도 못한다고 얘기했고, 혹시나 운이 좋아서 합격하더라도 조직생활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생활입니다. 그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죠. 철저하게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자기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렇게 수사기관, 바로 검사하고 사법경찰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체. 바로 수사의 대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의 대상은 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피의자. 피의자를 바로 수사의 객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의자 이렇게. 그래서 수사의 객체는 바로 피의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의자를 수사한다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죠. 뉴스에도 어떤 말이 항상 나옵니까? 피의자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피의자라고 하죠. 범죄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범인이었죠.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순간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사의 목적입니다. 수사의 목적. 수사의 목적은 뭘 하기 위한 게 수사의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일단은 뭘 확보해야 되겠지?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죠. 증거 확보, 증거 수집.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는 사람이 판단을 좀 더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대에서 사건을 접수하면서, 야, 이거 동네 사람, 내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경우 많겠죠. 그 간내에 있다 보니까 간내 주민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친하다는 그 동네 주민의 예미함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우리 배웠던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법관은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이고, 법관이 이제 전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인데, 법관은 그 사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 말만 들어서도 안 됐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 사건 현장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수사의 1차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에 해야 되는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 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피의자의 뭘 해야 되겠죠?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죠. 피의자의 신병 확보. 피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기소해본들 법정에 앉히지도 못하겠죠. 법정에 계속해서 앉히지도 못한 채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형을 집행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형이 우리 그 의제 공소시효라는 게 완성돼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처벌조차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의자를 잡아두는 거죠. 잡아두는 거. 잡아둬야지만 법정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도소에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 수단. 정보 확보하기 위한 수단. 수단은 먼저 첫 번째,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하지? 바로 범인의 스스로의 자백이겠죠. 자백. 그래서 그 자백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이라는 거죠.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는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바로 자백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백. 그 다음 또 우리 목격자.
목격자를 수사기 연합회 가서 아니면 피해자를 수사기 연합회 가서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참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의자 이외의 자를 전부 다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참고인 조사 이렇게 참고인 조사.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참고인의 진술이죠. 말한 거, 목격담, 피해 진술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난 형사사건 가장 대표적인 거 뭐지? 여러분들 나이대에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 강도입니까? 살인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바로 폭행상해 이런 거죠. 그럼 폭행상해 같으면 뭐가 증거가 된다는 거지? 폭행한 피의자의 자백. 증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형사는 오로지 그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그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사실. 그 다음에 또 뭘 얻으려고 하죠? 목격자의 얘기, 피해자의 진술. 그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뭐가 있습니까? 압수, 수색, 검증 이런 것도 있죠. 압수수색, 검증. 이런 걸 확보하는 겁니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물증이라고 하죠. 물증. 증거물을 얘기합니다. 물증.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 범행에 사용한 흉기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수차례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거 아는 친구는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재심을 청구해둔 상태야. 여러분들 정말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돼.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였는가 하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왜 다방 종업원 태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뒤에 판례 중에서도 우리 이렇게 종업원 태워서 티켓 영업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태우고 얘가 오토바이 태우고 중학교 3학년짜리 얘가 이제 운전해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여기 택시에서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얘가 거기에 대한 누명을 다 쓰게 됐죠.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얘는 이제 교도소까지 형집행 다 마치고 나와서 지금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지금 재심 청구하는 이 과정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깨어나긴 깨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범인이 있습니다. 진범인 이놈은 실제로 이 동네의 아치 같은 놈이야.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 택시 강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이놈도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나 하면 좀 친구들 사이에서 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심리로 택시 강도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범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손쉽게 접하기 쉬운 범죄가 택시 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왜 요즘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블랙박스가 있잖아. 그래서 예전은 그렇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흉기 하나 가지고 승객이 인당 타서 뒤에서 찌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으로 했던 거죠. 이걸 우리는 범죄의 예행 연습이다. 예전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택시 강도가. 그래서 이 택시를 타고는 뒤에서 이제 수차례 찔러서 그 칼을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찌르고 나서 이 택시 운전기사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도주를 했는데 친구한테 가서 칼을 건네줬습니다. 이 칼이 이제 중요한 물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칼은 칼끝이 이렇게 부러져 있고 같이 부러진 이유는 부검을 해보니까 갈비뼈에 그대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에 힘차게 찌르다 보니까 칼끝이 부러지겠죠. 그리고는 여기 이제 지방 같은 게 더덕더덕 붙어 있고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칼은 아주 중요한 물증입니다. 그런데 이 물증을 친구가 보관하고 있다가 친구가 그걸 이제 분실해 버렸습니다만은 중요한 물증이 없어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지금 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흉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또 수사의 수단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런 물증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물증이라는 아주 중요한 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압수단. 그다음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 뭐가 됩니까? 피의자를 잡아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체포. 그 다음에 또 구속. 이런 걸 해야 되죠. 체포, 구속 등을 통해서 피의자를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사의 목적이고 수사의 수단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는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충분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자백도 나왔고 물증도 나왔습니다. 그때 드디어 검사는 뭘 할 수 있나? 또 한번 얘기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공소제기라고 하고 또 한번 얘기하지만 공소제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나? 바로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소제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뭐라고 하는가?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때부터 피고인이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피고인이 되면서부터 드디어
공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판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얘기하죠. 공판을 이렇게 쭉 진행한다. 자, 그럼 공판이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법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안 그래도 한 3년 전에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배경 스키만을 얻었을 겁니다. 영화로 친다면 말이야. 지금 이번에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또 배경 스키만을 얻었을 거고,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법정의 재판 모습은. 그래서 그 순서가 첫 번째 이제 모두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 심리 절차라는 걸 하죠. 사실 심리 절차 이렇게. 그 다음에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죠. 판결 선고. 이렇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사실심리 절차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결국 검사가 저 증거 확보했는 것을 법정에 보십시오. 이 증거 보십시오. 이놈 유죄 맞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법원은 그 증거를 뭘 해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증거를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줄여서? 증거 조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사실심리 절차에서 하는 첫 번째 증거조사 절차. 이렇게 되는 거죠. 증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증거를 조사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증거조사 결과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첫 번째 판결 우리는 무슨 판결이라고 하지? 1심 판결 선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1심 판결 선고. 1심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1심 판결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은 예, 제가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왜 징역 10년이나 받아야 됩니까? 라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항소를 하거나 검사도 또 항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판결 선고되고 나서 7일 이내에 또 항소를 한 것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또 2심에 넘어갑니다. 2심에 넘어가서 2심에 가서도 또 뭐랍니까? 판결을 또 선고하게 되겠죠. 2심 재판을 통해서 2심 판결을 또 선고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심 판결에 대해서 또 이제 3심에 불복을 하기도 하죠. 이런 걸 바로 또 상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상고 절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판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까지 갔다면 아니면 30까지 가지 않더라도 항소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확정됐으니까 집행할 게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이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 절차, 수사 절차, 공판 절차, 또 집행 절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간간히 들어가는 주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러한 이제 판결이 확정됐다. 그리고 집행을 하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 오인이 있습니다. 사실 오인. 예를 들어서 집행이 됐지만서도 진범 아님으로 밝혀졌습니다. 얘 진짜 범인 아니다. 이렇게. 야, 너 진짜 범인 아니라도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교도소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 오인을 시정하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비상구제 절차라는 게 나온다고 했죠? 비상구제 절차. 이렇게. 비상구제 절차라는 게 나오고 비상구제 절차는 뭐가 있나? 바로 재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상상고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죠. 재심과 비상상고. 또 이렇게 확정 이후에 재판이 끝이 났지만서도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이런 비상구제 절차.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상구제 절차까지 이렇게 우리는 불복의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더 이상 불복이 되지 않으면 확정되고 집행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형사 절차 속에서 모든 범죄를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모든 범죄를 다 진행했다가는 매번 아주 작은 사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친구들끼리 다툼인 폭행 사건조차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뭐 아마 법원의 숫자가 경찰서보다 더 많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절차라는 걸 만들어 두고 있죠. 특별 절차. 특별 절차라는 것은 바로 일종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경미 사건. 여러분들 경미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다수 경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행, 상해, 단순 추행, 아니면 단순 사기, 단순 절도 이런 것들만 있죠. 그래서 이런 경미 사건의 경우에는 간이한 형사 절차가 있습니다. 간이한 형사 절차, 간이한 특별 절차라고 하죠. 간이한 특별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간이한 특별 절차가 바로 두 가지 약식 절차라든가
그리고 적결 심판 절차 이런 게 있죠. 또 제목만 보시면 되죠. 처음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배울 거니까 이렇게 약식 절차, 적결 심판 절차 이런 게 있고 그래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판결이 선고됩니다. 선고 후 이러한 통해서 선고 후에 그 다음에 1심으로 가서 1심에서 다시 다툴 수도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이런 특별한 방식의 절차도 있다는 것.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범죄를 전부 다 이러한 수사공판 집행이라는 장황한 절차를 거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경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특별 절차의 방식으로 절차를 끝을 낼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약식 절차, 적개심판 절차 이런 거고 간이한 방식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야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묻죠. 나 폭행 사건으로 상해 사건으로 벌금 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벌금 받았다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약식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벌금을 선고한 겁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야 나 경찰서에 가서 구류 받았어 이런 얘기하죠. 경찰서에 가서 구류 받았다. 그런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개심판 절차. 이렇게 경미한 사건은 바로 이런 약식 절차, 적개심판 절차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야 나는 아닌데 왜 내한테 벌금을 선고해. 그런 억울한 사람은 정식 1심 재판을 통해서 따질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둡니다. 그걸 바로 정식 재판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큰 틀을 한번 쭉 잡아봤고 요 정도 봐야지만 그래도 첫 번째 시간부터 좀 읽어가더라도 약간은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전체적인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